코스피 6,300 역대 최고치예요. 근데요, 이거 보세요. 외국인들이 올해만 자그마치 9조 원 넘게 팔고 나갔습니다. 잠깐, 이게 말이 됩니까? 주인공은 짐 싸서 떠나는데 파티는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누가 이 파티를 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오늘 이 기괴한 랠리의 실체를 까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6,300이라는 숫자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아주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2026년 2월 26일 오늘 기준 코스피는 6,300선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뉴스에서는 연일 대한민국 증시의 새 역사, 글로벌 투자자들의 러브콜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지고 있죠.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으면 경제도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기업이 잘 되면 주가가 오르고, 기업이 잘 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분들 요즘 장사 잘 되시나요? 아니죠.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어요. 내수 경기요. 소비는 겨우 회복세지만 건설, 설비 투자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청년 고용 2025년 청년 취업자가 17만 8천 명 줄었어요. 2020년 코로나 이후 최대 감소폭이에요. 가계부채 1979조 원 역대 최고치를 또 갱신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식시장은 파티 중인데 실물 경제는 장례식 분위기라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갑자기 야유회를 가는 거예요. 회식도 자주 하고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마지막 불꽃이었던 거죠. 경영진은 이미 짐 싸고 있었고 직원들만 파티 분위기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코스피 6,300이 딱 그 상황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한 축제인데 뒷문으로는 누군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고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2026년 들어서 2월 20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순매도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9조 1,500억 원입니다. 9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지난해 연간 외국인 순매도액의 2배에 달하는 돈이 불과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외국인이 9조 넘게 팔아치웠는데 왜 지수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6,300까지 올라간 걸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외국인이 모든 종목을 팔고 나간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9조 5천억 원, SK하이닉스를 약 6조 원어치 매도했는데 이건 올해 반도체 주가가 50에서 60%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이에요. 한편 다른 종목에서는 오히려 순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안 떨어진 이유? 기관과 개인이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기금과 국내 기관의 매수세가 강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급하게 차익 실현에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을 벌었으니 파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를 먼저 감지한 걸까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선물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선물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미래의 가격을 지금 거래하는 거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석 달 뒤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근데 석 달 뒤에 가격이 얼마일지 모르잖아요. 지금 10만 원인데 석 달 뒤에 1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해요. 나는 석 달 뒤에 삼성전자를 10만 5천 원에 살게. 이렇게 지금 미래 가격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이 선물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베이시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베이시스는 선물 가격 빼기 현물 가격입니다. 이 공식 기억해 두세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으면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이걸 콘탱고라고 합니다. 반대로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낮으면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걸 백워데이션이라고 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높아지면 국내 금융투자 기관들이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선물이 100원인데 현물이 95원이에요.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물을 95원에 사서 선물을 100원에 팔면 5원 먹는 거네? 이게 바로 차익 거래입니다. 기관들이 이 차익을 노리고 현물을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현물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2월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6조 원대를 팔아치웠는데 국내 기관이 1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가 올라간 겁니다.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만 8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어요. 이 매수세의 상당 부분이 선물, 현물 간 차익 거래, 그리고 ELS 해지 등 프로그램 매매에서 기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걸 우리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의미에서 웩더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파생상품이라는 꼬리가 코스피라는 거대한 몸통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 이 기관 매수세가 기업 실적이나 경제 펀더멘털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가격 차이를 이용한 기계적 매매라는 겁니다. 펀더멘털이 아닌 구조적 수급으로 올라간 지수는 그 수급이 역전되는 순간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코스피를 떠받치고 있는 매수세, 그 정체가 뭔지 아시나요? 외국인이요? 아니에요. 외국인은 현물에서 9조, 선물에서도 3조 8천억을 팔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요. 개인도 2월에만 6조 원대를 팔아치웠습니다. 이 정도 올랐으면 됐다 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거죠. 그럼 누가 사고 있는 거냐? 바로 금융투자사, 증권사, 투자회사들입니다. 2월에만 약 8조 원 순매수. 근데 이 금융투자의 매수 성격을 잘 봐야 해요. 이들의 매수 중 상당 부분은 선물, 현물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 그리고 ELS 같은 파생 상품의 해지 수요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쉽게 말해서 펀드 매니저가 이 기업 전망 좋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지금 사면 차익이 난다고 계산해서 자동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기업의 기본 가치를 보고 들어온 돈은 기업 실적이 좋은 한 쉽게 안 빠져요. 근데 기계적 매매로 들어온 돈은 시장 구조가 바뀌는 순간 순식간에 매물로 돌변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최근 국회에서 이 점을 짚었어요. 반도체 호황으로 코스피가 크게 올랐지만 외국인 순매도와 AI 과잉 투자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요. 투자 전문가들도 경고합니다. 단기간에 조정 없이 급등한 시장에서 이 상승이 단연히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하다고요. 그때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왜 이렇게 파는 거야? 그리고 이 시장은 괜찮은 거야? 외국인이 9조 넘게 판 이유,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차익 실현이에요. 삼성전자가 올해 59% 올랐어요. SK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급등했고요.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 이 정도 수익이 나면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9조 5천억을 팔았다는 게 그 증거예요. 두 번째, 리밸런싱입니다. 한국 주식 비중이 급등하면 글로벌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동으로 한국 비중을 줄이게 됩니다. 이건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관리의 기본이에요. 그럼 진짜 걱정해야 할 건 뭘까요? 외국인의 매도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수를 떠받치는 구조가 취약합니다. 2월에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조 원대를 팔았는데 기관이 1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가 올랐어요.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8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는데 이 매수의 상당 부분이 차익 거래와 ELS 해지 같은 프로그램 매매에서 나온 겁니다. 기업의 미래를 보고 들어온 돈이 아니라 구조적 수급에 의해 기계적으로 들어온 돈이 크다는 거예요. 이 수급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매수세가 순식간에 매도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관세 폭탄이 아직 본격적으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스피 랠리의 핵심 동력이 뭡니까?
반도체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38%를 차지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위법 판결했잖아요. 그러자 트럼프가 뭘 했냐? 무역법 122조로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를 때렸어요. 처음에 10%였다가 바로 다음 날 법정 최대치인 15%로 올려버렸습니다. 2월 24일부터 이미 적용 중이에요. 근데 이것도 150일짜리 한시 조치예요. 7월 24일이면 만료되고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벌써 연장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고요.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슈퍼 301조라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꺼내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인데 세율 상한이 없고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122조가 15% 상한에 150일 시한이 있는 임시 무기라면 301조는 세율도 기간도 무제한인 영구 무기예요. USTR 그리어 대표가 직접 말했어요.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가 15%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요. 이건 301조 조사가 끝나면 122조의 15%를 넘어서는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미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이 대상이라고도 했어요. 한국은요? 이미 빌미가 쌓이고 있어요.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들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USTR에 301조 조사를 공식 청원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이미 쿠팡 관련 7시간짜리 고강도 비공개 조사까지 진행했어요. 온라인 플랫폼법, 망 사용료, 구글 지도 반출 제한 같은 디지털 규제 이슈도 미국이 꾸준히 문제 삼아온 사안입니다. 거기다 무역 확장법 232조로 반도체에 핀셋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동차에 이미 15%, 철강에 50%를 때린 게 이 232조 근거거든요. USTR 그리어 대표도 232조가 매우 지속 가능한 수단이라고 직접 평가했어요. 반도체가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도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지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심장은 반도체예요. 근데 그 반도체 수출의 최대 변수인 미국이 관세 체계를 총동원해서 재편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역법 122조, 전 세계의 15% 글로벌 관세 이미 발효됐어요. 근데 이건 151짜리 한시 조치예요. 7월이면 만료됩니다. 그 다음 무역법 301조, 이건 차원이 달라요. 세율 상한이 없어요. 기간 제한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건 영구 무기예요. 마지막으로 무역 확장법 232조. 이건 특정 산업을 정조준하는 핀셋 관세예요. 자동차의 15%, 철강의 50% 때린 게 바로 이 조항이거든요. 다음 타깃이 반도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직접 타깃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어요. 이 관세 폭탄이 반도체에 떨어지는 날 프로그램 매매로 기계적으로 쌓아 올린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아시죠? 남미에 있는 한때 석유 부국이었던 나라예요. 근데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증발했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상황까지 갔었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와중에 베네수엘라 주식시장은 폭등했습니다. 네, 폭등이요. 2018년 4월 기준 카라카스 증권거래소 지수가 전년 대비 무려 16,000% 넘게 올랐어요. 16,000%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폐 가치 붕괴 때문이에요. 볼리바르의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폭락하니까 현금을 들고 있으면 매일 자산이 증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도 사서 가지고 있으려고 했어요. 부동산, 금, 달러, 그리고 주식. 주식은 아무리 못해도 실제 기업의 자산을 대표하잖아요. 화폐가 휴지 조각이 돼도 실물 자산의 가치는 어느 정도 유지되니까요. 진짜 기업이 잘 돼서가 아니라 현금을 피하기 위한 대피소로 주식을
선택한 거죠. 연목상으로는 16,000% 올랐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은 제로에 가까웠어요. 숫자만 커졌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벌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국 상황은 어떨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베네수엘라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2%대로 안정적이에요. 예금 금리가 물가를 웃돌고 있고 원화가 폭락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승에는 실체가 있어요. 반도체 수출이 올해 2월 첫 20일간 전년 대비 23% 넘게 증가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실제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를 베네수엘라식 유령 랠리라고 부르는 건 과장이에요. 다만 경계해야 할 지점은 있습니다. 지금 이 랠리가 반도체, 그것도 AI 관련 수요라는 하나의 테마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이 두 종목을 빼면 나머지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매매 기반의 취약한 수급 구조 그리고 미국의 관세 변수까지 겹치면 실체 있는 랠리와 거품의 경계가 어디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에이, 그래도 한국은 다르지. 우리가 베네수엘라야? 우리는 반도체 강국이고 자동차 강국이고 K컬처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 맞습니다. 100% 동의해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삼성, 현대, SK, LG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즐비하죠. 반도체 수출은 올해도 20% 넘게 증가하고 있고 기업 심리도 4년 만에 긍정으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와는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바로 이 자신감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의 강점이자 약점은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 6300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시가총액의 38%예요.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 두 기업의 실적이 진짜로 좋아졌고 그게 지수를 끌어올린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반도체 호황에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빼면 나머지 시장은요. 자영업자 폐업 100만 명 돌파, 청년 취업자 17만 8천 명 감소, 건설 설비 투자 부진, 코스피 6300이라는 숫자가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이 있어요. 여기에 세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첫째, 수급 구조. 지금 지수를 올리고 있는 건 기관의 프로그램 매매예요. 펀더멘털을 보고 들어온 돈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돈이 상당 부분입니다. 이 수급이 역전되면 빠르게 무너질 수 있어요. 둘째, 관세 변수. 미국이 122조, 301조, 232조를 총 동원해서 관세 체계를 재편하고 있어요.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는 순간 코스피의 심장에 직격탄이 날아옵니다. 셋째, 집중도 리스크. 시가총액의 38%가 반도체 두 종목에 몰려 있다는 건 그 두 종목에 문제가 생기면 지수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강합니다. 그건 진짜예요. 근데 기초 체력이 강한 사람도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실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지금 코스피가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반도체라는 한쪽 다리에 모든 체중이 실려 있어요. 그 다리가 버텨주는 한은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관세라는 돌부리가 놓이면 그때를 대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한국은 다르다고 믿고 방심하고 있느냐 그 차이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 있어요.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닌가 싶으시죠? 저는 비관론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낙관에만 기대지 말자는 거예요. 코스피 6300 대단한 숫자죠. 반도체 수출이 실제로 좋고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상승장이 영원히 계속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2000년 IT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1년 코스피 3300 돌파 후 하락. 매번 이번엔 다르다고 했지만 결국 조정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포트폴리오 균형을 점검하세요. 주식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져 있다면 일부 차익을 실현하고 현금이나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건 어느 시장 환경에서든 유효한 원칙입니다. 워런 버핏이 2008년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31억 달러 수익을 낸 것도 평소에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한국은 물가 상승률 2%, 예금 금리 2.9%로 현금을 보유해도 실질 구매력이 유지되는 환경입니다. 현금이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니에요. 둘째, 집중도 리스크를 인식하세요. 지금 코스피 상승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의 38%가 여기 몰려 있어요. 내 포트폴리오도 반도체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셋째, 외부 변수를 체크하세요. 미국의 관세 정책이 122조에서 301조, 232조로 확대되고 있고 반도체가 다음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미 무역 대표부 USTR의 301조 조사 동향, 232조 반도체 조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이건 외국인 선물 포지션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시장 변수입니다. 넷째, 이번엔 다르다는 확신을 경계하세요. 1637년 튤립 버블, 1720년 남해회사, 1929년 대공황, 2000년 닷컴 버블, 역사상 모든 버블에는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한국 증시가 버블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반대로 이번엔 진짜 다르다고 확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확실한 건 지금 당장은 아무도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세요. 상승장에서 번 돈은 하락장에서 지키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 6,300 숫자만 보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에는 실체가 있어요. 반도체 수출이 20% 넘게 증가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진짜로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숫자 뒤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수조 원씩 팔고 있는데 기관의 프로그램 매매가 그 물량을 흡수하면서 지수가 올랐어요. 기업의 미래를 보고 들어온 돈이 아니라 차익 거래와 ELS 해지 같은 기계적 매수가 상당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에 코스피 시가총액의 38%가 반도체 두 종목에 집중돼 있고 미국의 관세 확대가 반도체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이대로 7천, 8천까지 갈 수도 있어요. 반도체 호황이 계속되고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반대 시나리오도 열어놔야 해요. 프로그램 매수가 역전되거나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면 지수의 38%를 차지하는 심장부에 직격탄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중해야 할 때예요. 포트폴리오가 반도체에 치우쳐 있지 않은지 점검하시고요. 현금과 안전자산 비중이 적절한지 확인하세요. 지금 한국은 예금 금리가 물가를 웃도는 환경이에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관세 정책 동향, 특히 301조 조사 확대와 232조 반도체 조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이게 지금 코스피의 가장 실질적인 외부 변수입니다. 상승장에서 번 돈은 하락장에서 지키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시장은 내일도 열려요. 오늘 못 탔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회는 또 옵니다. 근데 자본이 없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켜내세요. 냉정하게 균형 잡힌 시선으로 시장을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난 그래도 상승장 맞다고 본다 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다양한 의견 나누면서 같이 공부해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금 이곳이 막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복으로 해협을 봉쇄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무리하게 통과하려던 선박 4척이 공격을 받았고 유조선들은 뱃머리를 돌려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좁은 굴길이 막히는 게 나랑 뭔 상관이야 할 수 있는데요. 육아와 물가 그리고
원달러 환율까지 직격탄을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차 기름값이 오르고 마트 장보기가 무서워지고 심지어 월급의 가치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 먼 나라 일이 나한테까지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호르무즈 해협.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으로 치면 이건 목구멍입니다.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목이 막혀버리면 절대 위장까지 못 내려가겠죠? 세계 경제도 똑같아요. 중동에서 퍼올린 석유가 아무리 많아도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 세계 어디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 나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바다로 운송되는 원유의 약 25%가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석유 제품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무려 2천만 배럴이에요.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도 전 세계 물동량의 약 20%가 이 길을 이용합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 이상이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원유가 한국까지 오려면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해협이 막혔을 때 대체 경로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파이프라인이나 UAE의 하부샨 후자이라 파이프라인 같은 우회로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이 파이프라인들은 이미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어서 실제로 우회에 돌릴 수 있는 여유 용량은 하루 26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천만 배럴 중 260만 배럴만 우회 가능하다? 나머지 1,700만 배럴 이상은 그냥 발이 묶이는 거죠. 마치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가 전부 막혔는데 국도 하나로 그 모든 차량을 감당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대혼란이 오겠죠. 자, 그럼 실제로 호르무즈가 위협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막히기도 전에 시장이 먼저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주식이나 원자재 시장은 굉장히 민감해요. 마치 예민한 강아지가 문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금융시장은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즉각 반응합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석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직접 막힌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다음 날 브렌트유 가격이 단 하루 만에 19% 뛰어 올랐습니다. 2023년 말부터는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2024년 내내 해상 운송이 불안해지면서 유가와 운임이 동시에 요동쳤죠. 그리고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공습 전날 65척이 통과하던 유조선이 다음 날에는 단 6척으로 급감했어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봉쇄가 장기화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13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시나리오에서는 150달러 이상도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유가 충격은 단순히 기름값 올랐네 하고 끝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 경제에서 석유는 만물의 기초 원료거든요. 유가가 폭등하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뭘까요? 바로 물류입니다. 여러분이 쿠팡에서 물건 하나 시키면 그게 집 앞까지 오려면 수많은 운송 단계를 거쳐야 해요. 컨테이너선, 트럭, 비행기, 이 모든 운송 수단이 기름을 먹고 움직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당연히 운송비가 오르겠죠. 운송비가 오르면 물건값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 나실 거예요. 시장조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경우 세계 평균 물가 상승률이 0.6에서 0.7%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유가 10% 상승 시 수입이 2.68% 늘고 기업 생산 원가가 0.38% 오른다고 분석했고요. 고작 그 정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세계 평균 얘기예요. 봉쇄가 장기화돼서 유가가 130달러까지 치솟으면
거기에 해상운임 50에서 80% 폭등까지 겹치면 물가 충격은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특히 한국처럼 에너지의 9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이 충격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 경제 특유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의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어디로 몰릴까요? 바로 달러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는 일종의 방공호 같은 역할을 해요. 전쟁 나면 사람들이 대피소로 달려가듯 금융 위기가 오면 투자자들이 달러로 달려갑니다. 이걸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면 반대로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습 전까지 1430원대로 안정되던 원달러 환율이 이란 공습 직후 1447원까지 치솟았고 3월 3일 장개시 후에는 1460원대까지 뛰었습니다. 여기서 봉쇄가 장기화되면 국민은행은 공습과 반격이 지속되는 시나리오에서 환율이 1,500원대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한국은 원유를 달러로 결제합니다.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면 이건 더블 펀치를 맞는 거예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원래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려면 14만 6천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환율이 1,550원으로 오르면 같은 물건이 15만 5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 물건 가격 자체까지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달러짜리가 130달러가 되고 환율도 1,550원이 되면 원래 14만 6천 원이면 살 수 있던 물건을 20만 1,500원 주고 사야 합니다.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38% 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수입국이 겪는 이중고예요. 자, 이제 이 충격이 여러분의 일상으로 들어옵니다. 에너지 위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차도 잘 안 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농산물, 트랙터 기름값, 비료 가격, 운송비가 다 오릅니다. 비료 원료 대부분이 천연가스에서 나오거든요. 가공식품, 공장 가동에 전기가 필요하고 포장재 만드는데도 석유 화학 제품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마시는 생수병 하나도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원료가 뭐겠어요? 석유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를 기억하시나요? 밀 선물 가격이 70% 넘게 치솟고 옥수수도 30% 이상 폭등하면서 전 세계 식료품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밀가루 값이 올라서 빵값, 라면값, 국수값이 줄줄이 올랐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사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는 단순히 원유만 지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LNG 수출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석유 화학 원료, 중동산 식품까지 다 이 길을 통해 나옵니다. 이미 카타르가 LNG 생산을 중단한 상태예요. 전방위적인 공급 충격이 오는 겁니다.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마다 가격표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표는 하나같이 위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겠죠. 여기서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 단어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뭔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좀 애매하시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스태그는 정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에서 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서 따왔습니다. 한마디로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제는 얼어붙어서 성장을 안 하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은요,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릅니다. 왜 이런 기현상이 생기냐면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왔기 때문이에요. 수요가 많아서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가 오른 겁니다. 원자재가 안 들어오니까 물건을 만들 수가 없고 물건이 귀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서 생산을 줄입니다. 생산을 줄이니까 고용도 줄이고요. 사람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니까 실질 소득은 떨어집니다. 소득이 떨어지니까 소비를 줄이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경기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미국이 겪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2%를 넘었는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대를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우리도 그 악몽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위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자재 ETF 편입 고려. 위기가 오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다고 했잖아요. 그 흐름에 올라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유 ETF, 천연가스 ETF 또는 종합 원자재 ETF를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USO, 원유, UNG, 천연가스, DBC, 종합 원자재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 원자재 ETF는 장기 보유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있어서 오래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달러 자산 비중 조절. 위기 초반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번 이란 사태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죠. 달러 표시 자산을 일부 보유하면 환율 상승에 따른 방어 효과가 있어요. 달러 예금, 달러 RP, 미국 단기채 ETF 같은 상품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기가 장기화되면 달러 강세가 꺾일 수도 있으니 상황을 주시하면서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금 비중 확대. 금은 수천 년간 위기의 피난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달러가 흔들릴 때, 인플레이션이 폭주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을 찾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금 가격은 온스당 약 5,400달러 선으로 이미 사상 최고가 수준입니다. 지난해 3월만 해도 3,000달러를 막 돌파했는데 1년 만에 80% 가까이 뛴 겁니다. 이란 공습 이후에도 금은 약 2% 급등하며 안전자산 쏠림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금 ETF, GLD, IAU, 금 통장, 실물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므로 진입 시점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현금 비중 유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 확보입니다. 쉽게 말해 현금을 충분히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자산 가격이 급락할 때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다리던 투자자들이 이후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는 걸 고려해 보세요. 다섯 번째, 방어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 주식을 완전히 팔기는 싫다면 경기 방어주 비중을 늘리세요. 경기 방어주란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소비해야 하는 업종의 주식을 말합니다. 필수 소비재, 식품, 생활용품, 헬스케어, 제약, 병원, 유틸리티, 전기, 수도, 가스 같은 섹터가 대표적이에요. 반대로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자동차, 항공, 레저 같은 업종은 충격이 클 수 있으니 비중 축소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위기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지금부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원자재와 금 같은 해지 수단을 검토해 두세요. 달러 자산 비중도 살펴보시고요. 미리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비가 와도 젖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돈을 지켜주는 핵심 정보로 찾아뵐게요.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